자, 102쪽에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주제가 뭐였어? 하이퍼리얼리즘 미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자면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다 라고 했어. 숙제는 다 해왔지? 응. 자, 관광객 차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미술관에 다들 놀러 왔을 수도 있지. 근데 놀러 왔는데 이거를 너무 오래 보고 있는 거야.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지나가다 어떻게 했어? 저 사람들 왜 저래? 하고 쳐다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게 뭐라고? 알고 보니? 사람이 아니라 미술 작품이라는 거야.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를 우리 뭐라 부를 거냐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부를 거래. 자, 우리 개념서 설명 내가 하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핵심어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정의 혹은 예시가 있으면 얘가 핵심어라 그랬어. 그치? 지금 1문단에서는 이 하이퍼리얼리즘에 대한 예시도 있고 정의는 바로 다음 문단에서 정의도 나왔네. 정의도 있지. 그래서 이 글은 하이퍼리얼리즘에 대해 말할 것이구나 라는 거야. 자,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대. 우리가 저 관광객 차림의 사람들을 보고 놀란 거는 단순히 오래 서 있기 때문에 놀랐던 거였어. 그치? 이 사람들이 관광객 옷을 입고 있어서 놀랐던 거였어? 아니야. 오래 보고 있어서 놀랐던 거야. 왜? 진짜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저 관광객 차림으로 한 거를 바로 현실성이라고 합니다. 현실성이 높다. 현실성이 높다는 거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 그래서 이 미술 작품 표현한 거는 바로 사실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이라고 했어. 자, 얘들아, 하이퍼리얼리즘은 현실성과 사실성 둘 다 있는 거야. 알았지? 얘 같은 경우에는 현실도 그리고 사실도 있는 거야. 둘 다 있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 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라고 했어. 팝 아트라는 얘기가 나왔네. 얘랑 잠깐 비교를 해줄 거래. 보면은 이들은 즉 하이퍼리얼리즘과 팝 아트 얘네 둘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다가 첫 번째 특징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는 거야. 자, 공통점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 이걸 그렸다는 점은 둘이 똑같은 공통점인 거야. 근데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 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 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이 아니라 트롱프레이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자, 다시 천천히 말을 해보자면 현실성과 사실성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 우리가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이거 되게 현실성 있다 라는 게 되게 실제처럼 표현됐다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처럼 표현됐다는 뭐다?
사실성. 현실성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현실에 있을 만한 것을 현실성이라 그래. 그래서 실제로 재현한 게 바로 사실성이야. 근데 팝아트는 그림을 그릴 때 함축적으로 변형을 했대. 함축적으로 변형을 한 거면은 얘는 사실성이 있다 없다? 사실성은 없고 뭐만 있다?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현실성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현실성만 있어요. 현실성만. 사실성은 없고. 근데 하이퍼 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레이어 오른쪽 그림 보면은 설명 보면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우리가 실제처럼 착각하는 것이 트롱프레이어래. 그것을 이어받아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그래서 얘는 현실성, 사실성 둘 다 추구한다. 됐지?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을 했다. 자, 이 사람은 재현을 안 했지,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인쇄 매체로 포스터나 이런 걸로 다 독자들과 소통을 한 거야. 근데 하이퍼리얼리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자, 하이퍼리얼리즘도 미술작품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고 기계적인 방식을 사용을 했대. 그럼 너네가 독해를 할 때 여기 이 포인트에서 어떤 새로운 재료? 어떤 기계적인 방식?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다음 문단을 들어가야 조금 더 답을 빨리 찾을 수 있거든. 다음 문단 가보면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누가 있다? 헨슨이 있다.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 작가가 바로 헨슨이래. 이 사람의 작품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 이 작품이 있어. 근데 이거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물질적 풍요함 속에 이 작품은 얘들아, 물질적 풍요함 속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 얘들아, 봐봐.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 아트라는 리얼리즘 경향의 작품들은요, 공통점이 뭐였어? 여기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그린 게 얘네 특징이었지. 자, 그럼 헨슨이라고 하는 이 작가도 하이퍼 리얼리즘의 작가잖아. 그럼 이 작가도 뭐를 그렸겠어?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그렸겠지.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본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이 뭐라는 거야? 물질적 풍요함 속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이 이 사람이 바라본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고 싶겠어? 비판을 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이것을 비판하고자 했던 거야. 여기서 비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비판을 했는지 한번 봐야 돼. 자,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와 여자이다. 자, 쇼핑카트와 여자래. 자, 쇼핑카트 있어. 이마트 가면은 끄는 쇼핑카트지. 그치? 우리가 보통 보는 카트야. 그리고 여긴 누가 있다? 어떤 여자가 있대.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 그림이 아니라 이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쇼핑카트에 뭐가 많아?
물질이 많아. 뭔가 상품이 여기 가득해. 막 이렇게 쌓여 있어. 쇼핑카트가 차고 넘칠 것 같아. 그녀는 여기서 그려진 이 여자는 바로 뭐라는 거야? 욕망의 주체.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탐욕이라는 거지. 탐욕 그 자체라는 거야. 그리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야. 이게 바로 욕망의 체이며 물질이라는 겁니다. 얘들아, 주체가 뭐고 객체가 뭐야? 너 알잖아. 대답해줘. 주체는 주인이야. 객체는? 응? 객체는 목적이야, 목적. 이 사람이 욕망을 하는 주인이라면 이것은 욕망의 목적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런 작품이 있어. 그래서 여자가 상품을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이게 바로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경향을 보여준다는 거야. 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얘들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내가 버는 만큼 쓰는 게 자본주의 사회야. 그치? 내가 버는 만큼 잘 사는 게 자본주의 사회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풍요하겠지. 그치? 깽깽이처럼 살까? 빈곤하지 않아. 충분해. 충분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과잉 소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과잉 소비를 하는 현대인을 비판하고자 만든 작품이란 뜻이야, 이거는. 여기까지 됐지?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은 생활 공간의 전시에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이 작품의 기법이 또 특이하대. 기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기법 1번, 전시 받침대가 없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내 몸에 이렇게 직접 석고를 덧바르는 거야. 그런 다음에 형태를 그대로 떠. 그게 바로 실물 주형 기법이라는 건데, 응? 더워요? 응. 실물 주형 기법입니다. 자,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사람에게 직접 뭘 쓴다? 찰흙이 아니라 석고. 석고를 쓴다. 그리고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한 거야. 키도 몸의 형태도 그대로 쓴 거야. 한 사람을 본떴으니까. 그리고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를 안 썼어. 뭘 썼냐면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섬유 등을 썼대. 그러면서 또 뭘 썼냐면 에어브러쉬로 채색을 했대.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이뤘냐면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을 했다는 거야. 재현이 중요한 거야. 자, 얘들아, 아까 내가 중간에 뭐라 그랬어? 너네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랬지. 근데 거기 질문이, 내가 아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 문단 마지막 문장 봐봐. 하이퍼 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라고 했잖아. 자, 새로운 재료가 뭐였어?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섬유인 거야. 그리고 에어브러쉬인 거지. 그러면서 오브제를 썼는데 오브제가 특이해. 보통은 오브제도 직접 만들거나 그러지만 여기서는
가발, 목걸이, 의상 이런 거 있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사람 머리, 그리고 이 사람 목걸이, 그리고 가방도 달릴 때 가방 어디다 달아야 돼? 여기. 예. 그리고 옷, 쇼핑 카트와 식료품까지 전부 다 뭐다? 실제로 있는 거. 그래서 얘네는 그대로 사용을 했다는 거야. 자, 눈 앞에 쇼핑카트, 뭐 시리얼, 우유 이런 거랑 이 사람 머리카락, 목걸이, 가방, 옷이 전부 다 실제 물품 그대로야.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 뭐가 높다라고 느끼겠어? 현실성이겠어? 사실성이겠어? 현실성도 높고 그리고 사실성. 왜? 똑같이 재현을 해놓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갖다 박아놓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보면서 아, 사실성을 높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지.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자,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 둘 다 속하는 리얼리즘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얘네가 포착한 현실은 뭐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이 얘네가 포착한 현실이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얘들아 거기 그대로 재현하거나는 둘 중에 뭐겠어? 이거 둘 중에 그대로 재현은? 재현아? 그대로 재현은? 하이퍼리얼리즘이랑 팝아트. 그대로 재현은 하이퍼리얼리즘이지. 그러면 함축적으로 변형은? 팝아트라는 거야. 그 문장을 보면서 너네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어머머, 깜짝아. 자, 문제를 볼게. 1번은 1번이고 2번은 5번이야. 자, 이거에 대해 틀린 사람 있을까? 다 맞았을까? 다 맞았으면 넘어갈게. 자, 3번은 한번 같이 볼게.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얘들아 헨슨의 작품은 뭐다?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였다. 저거.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말 12마리를 화랑벽에 메어놓고. 지금 누가 나왔어? 쿠넬리스. 그리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했다. 얘들아 쿠넬리스라는 사람은 그 화랑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간 안에 말을 12마리나 둔 거야.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일단 시각적으로 걔네를 볼 수 있지.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후각. 그리고 온기를 느낄 수 있대. 그러면은 촉각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소리를 체험해서 라고 했으니까 청각. 자, 미각은 있으면 큰일 나겠지? 가서 말을 펼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머지 4개의 감각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누가 느끼도록 한 거야? 그치, 감상자가 느끼게 한 거야. 자가 직접 느껴서 이 사람이 직접 의미를 만들도록 한 게 쿠넬리스의 작품인 거야. 그러면은 코수스는 한번 볼게. 코수스는 어떻게 했냐면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3가지를 모두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밑에 그림 한번 봐봐. 의자 사진과 실제 의자와 의자의 개념을 나타낸 종이가 붙어 있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대상을 나타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헨슨과 쿠넬리스와 코수스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을 구별을 해야 되거든. 우리 1번 봅시다.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자, 우리 하이퍼리얼리즘의 작가 헨슨이 이 사람 쿠넬리스에게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OX? X. 어떻게 바꿔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헨슨에게. 그치. 그리고 2번 헨슨이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같이 있어야 한다. OX? X. 얘네는 역사적이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현실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잖아. 그래서 X고. 4번 봅시다.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말 두뇌가 의자 두뇌한테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어. 자, OX? 재현이 뭐라 그랬어? X. 왜 X야? 어떻게 바꿔야 돼?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해야 되는 말이지. 왜? 여기 잠깐만 한번 보자. 쿠넬리스는 감상자가 직접 의미를 만들도록 했어. 근데 얘는 애초에 의미를 3가지를 두면서 이 여러 가지 방식을 나타냈잖아. 그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을 줬잖아. 애초에 얘는 이 의미를 누가 만든 거야? 지가 만들었어. 근데 얘는 의미를 누가 만든다? 감상자가 만든다. 그럼 다시 4번 지문 봐봐봐.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야?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5번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어. 이건 어떻게 바뀌어야 돼? 대상 자체만을 제시한 건 누구야? 더 정확히는? 그 대상만 둔 거. 쿠넬리스는 말 12마리만 뒀잖아. 쿠넬리스가 대상 그 자체를 줬어요. 근데 코수스는 대상만 둔 거는 아니지.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럼 3번.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얘들아, 실물 주형의 기법 밑줄 한 번만 쳐보자. 자, 실물 주형의 기법. 여기 내가 적어놨어. 실물 주형 기법은 하이퍼리얼리즘의 기법이야. 이걸 그럼 누가 썼다고? 어느 작가? 헨슨이 썼다고.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 밑줄 쳐보자.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누구라고? 쿠넬리스라고. 그러니까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말하는 게 적당하죠. 자, 4번. 4번은 2번입니다. 틀린 사람 있을까? 없고요. 자, 넘어갈게. 몇 쪽 갈 거냐면 우리 앞으로 가서 자, 22번 갈게. 22쪽. 자, 22쪽.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 신에 의해. 그치? 저번에 우리 필연주의 하면서 내가 중세시대 사람들 얘기했었는데 기억나? 그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이 세계가 유지된다고 믿었었어? 신이었어. 그러니까 필연주의자들이 아니야. 근데 인간을 해방할 수 있는 거는 누구야?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 중심의 근대 철학이 발전하게 되었던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은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신이 전부라고 믿었던 거야. 신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를 다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 미션 스쿨이 뭔지 알아? 기독교 학교. 학교 종교 자체가 기독교여서 나는 중고등학교 때도 따로 교회가 있거든, 학교 안에.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시간이 아예 시간표에 있어. 종교 시간도 시간표에 있어. 그래서 막 전도사님이 반에 들어와가지고 광성중도 그래? 아, 그럼 광성고도 미션이겠다. 그치? 저런 식으로 해, 수업을. 근데 나는 무교야. 난 나만 믿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나만 믿고 내 고양이만 믿어. 동생은 안 믿고. 근데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좀 억압을 받아왔어, 계속. 나는 무교잖아. 근데 이게 강압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좀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그러다가 대학을 입학했는데 웬걸 이 학교도 미션 스쿨이래. 이 학교도 1, 2학년 때 각각 학기마다 채플이라는 예배 수업을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싫었던 거는 성서와 기독교라는 수업이었거든. 이거 말고도 뭐 기독교의 이해, 기독교의 논리 이런 하여튼 기독교 수업인데 이게 필수 과목이었어. 이 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모두가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어. 그래서 너네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강의실은 이렇게 계단형으로 돼 있는 넓은 강의실 뭔지 알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막 의자, 테이블 막 이렇게 있고 여기 가운데 교수님이 서 있는 이런 강의실에서 했거든. 이런 강의실 많지는 않아 사실 대학에는. 근데 여기서 했는데 내가 국문과야. 전교생 1학년이 들어. 그리고 내 이름은 김은지야. 전교생에서 국문과에 김씨면 출석번호는 무조건 5번 앞이거든. 1, 2, 3, 4, 5번 이렇게 나눴을 때 앞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어. 1대1이야. 거의 교수님이 나만 보면서 수업을 해. 그래서 내가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똘망똘망 하다가 난 진짜 미션 스쿨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종교 얘기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막 졸고 그랬었거든. 근데 문제가 생긴 날이 있었어. 이게 화요일 수업이었는데 내가 그때 1학년은 돈이 없어. 사실 대학교 1학년은 술 먹고 친구들하고 약속 나가고 뭐 하고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옷 사는 돈을 아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옷을 안 살 수는 없어. 패셔니스타가 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옷을 사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왜 그런 거 있거든? 9,900원에 티셔츠 3장을 고를 수 있어. 30개가 넘는 티셔츠 종류 중에 내가 원하는 거 21번, 19번, 5번 이렇게 담아서 9,900원에 살 수 있는 거야. 대학생은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 한 15장은 있어야 돼. 샀어. 그래서 내가 그때 분홍색 티셔츠랑 초록색 티셔츠랑 흰 티셔츠를 시켰어. 근데 왜 여자는 너네는 안 그래? 아직 교복 입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전날에 뭐 입을지 생각하고 자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내가 그때 그랬어가지고 나는 그때 청바지 이런 비슷한 색의 청바지를 입으려고 그랬어. 그러면 뭘 입어야겠어? 흰 티밖에 없어. 얘네가 청바지랑 어울리진 않아. 그리고 다른 티셔츠는 이미 다 빨았고 이걸 입으려고 기다렸어. 마침 화요일에 온대. 아, 그러면 수업에 입고 가면 되겠다 라고 했어. 이 티셔츠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그냥 썬데이라는 가벼운 레터링만 있었어. 근데 웬걸? 아침에 딱 받아서 입으려고 했는데 레터링이 I am a son of God 이렇게 온 거야. 난 이날 무슨 수업이 있어?
성서 기독교 수업이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날 여기까지 그래도 가렸다. 나는 아들입니다까지는 하려고. 그래서 바지에 여기까지 넣어 입었어. 그럼 오전 수업은 들었어. 오후 수업 듣기 전에 점심을 먹잖아. 과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티셔츠를 빼서 입었어. 생각이 없었어. 이 티셔츠를 입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 근데 내 자리가 어디야? 교수님 바로 앞이야. 그날은 과식을 했잖아? 졸리잖아. 졸았어. 이렇게 졸다가 딱 눈을 떴어. 근데 갑자기 교수님 앞에서 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더니 교수님이 마이크를 들고 영광입니다. 신의 아들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와주시다니 이러는 거야. 나는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막 이랬더니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모두 함께 이 학생을 바라보며 기도를 합시다. 우리 예수가 강림하셨다, 막 예수가 재림하셨다 이러면서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난 잠깐 존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이 티셔츠를 딱 한 번 입고 계속 잠옷으로 입었거든. 근데 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가지고 얘들아 그 뒤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 아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 오셨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때 신 하니까 내가 잠시 신이 됐었던 기억이 떠올랐었어. 네,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분명히 이런 옷이 없었거든. 사기당했어. 두 번 다시 그 홈쇼핑 이용 안 하거든. 홈쇼핑이 된다. 인터넷 쇼핑 절대 이용 안 해.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 시대에 저 옷을 입고 갔다면 나는 칭송받았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무슨 세계관? 결정론적 세계관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어. 그래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언가 자연재해, 천체 현상 같은 거에 인간들은 뭘 느꼈냐 하면 바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야. 왜? 지진이 일어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인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신이 노하셨다. 신이 이 땅을 무너뜨리고 말 거야. 이러고 있는 거고 갑자기 막 운석이 후 하고 떨어지는 게 보여. 그러면은 신이 우리를 벌하신다 이러고 있는 거야. 뭐만 하면은 그냥 다 신 하니까 신이 언제 노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었겠지. 그래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대. 이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이 뭐야? 모든 것은 모든 세계는 신이 결정한다는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했다. 자,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를 했고요. 이것은 뭐를 위한 거다? 인간의 행복. 인간이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이 사람의 철학적 사상에 담겨 있는 게 자연학이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는 신은 존재해. 존재하긴 해. 부정은 안 해. 신은 있어. 근데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은 신이 가까이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을 해봐봐. 인간과 신이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 신이 막 서로 둔갑해서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피쿠로스는 그게 아니래.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이신론적 관점이야. 자, 신은 어디 산다? 중간 세계. 인간 사이의 개입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했다. 신은 행복해 지금.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도 두려움도 불안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인간사에 절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자,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한 인간의 행복은 누가 이룰 수 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쯤 되면은 정말 중세시대 사람들은 혹은 고대시대 사람들은 신에 미쳤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야. 왜? 그때 필연주의도 인간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누구다? 누구로 인해 벗어날 수 있다? 인간 스스로에 인해 벗어날 수 있다고 필연주의자들은 주장했고, 여기서도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 지금 생각을 해봐. 너네가 공부하다가 그만두어서 자유로워져. 그것도 누가 한 거야? 너네가 한 거잖아. 그리고 너네가 친구들과 놀아서 행복해. 그것도 누가 한 거야? 너네랑 친구들이 한 거잖아.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논리들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새로운 발견일 정도로 신에 미쳤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거겠지. 어쨌든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자, 철학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용어 때문이야. 비결정론적 이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너네가 읽을 때 어려우면은 이렇게 거기서 끊지 말고 일단 읽어. 분명히 뒤에서 설명이 나올 거야.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며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무조건 수직 낙하만 한다? 아니야.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우주도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얘들아, 그러면은 봐봐. 원자가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했어. 원자가 만약 수직 낙하 운동만 하면 이건 우연적인 거야? 아니야. 얘는 원자는 수직 낙하 운동을 하기 위해 태어난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야. 우연적의 반대말은 필연적이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연적인 운동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필연성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근데 우주가 뭘로 이루어졌다고?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왜? 원자가 뭐니까? 우연적인 거니까. 그 우연적인 원자로 이루어진 우주 또한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다라는 거지. 우주와 인간의 세계 이 사이에 신이 끼어들 만한 공간은 없대. 왜? 다 우연이었기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려줬던 거는 우연이었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야. 신은 그러려고 했던 것 뿐이야. 필연적이었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우연이잖아. 그러면 신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거야. 그냥 우연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군가 행한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자,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자, 우리는 우연의 산물인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어. 신의 간섭은 없어. 인간은 그저 뭐한 존재야?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없고 인간은 그저 주체성만 있을 뿐이야.
우리가 다 직접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 필연성도 없고 주체성이 있으니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원자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생각은 이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게 한다는 자유의지의 단초라고 보는 거지, 얘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비결정론적이라는 말도 이해가 가야 돼. 결정을 어떻게 한다? 비가 무슨 비자일까? 안 한다. 결정을 안 한다. 즉, 신이 인간의 결정을 안 한다. 우주가 인간을 결정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이것들을 전부 다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나간다. 그치? 이게 다 인간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자 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했는데 얘들아, 세상에 내가 3문단을 건너뛰었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럼 어떻게 얘들아? 3문단을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대.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지 미세한 입자니까 같이 생겨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아요. 육체가 없어지면 영혼도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 왜 사후세계에 대한 말 많이 하잖아. 근데 없어져. 영혼이 없어져. 그러면 우리는 사후에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영혼은 없어지기 때문에 심판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도 된다는 거지. 어쨌든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만 하자가 에피쿠로스의 주장이었어. 자, 그러면 1번은 2번이야. 이거 틀린 사람은 없겠지? 1번에 2번이고. 자, 2번은 몇 번일까? 4번 정답입니다. 자, 우리 3번은 몇 번일까? 5번 정답이고요. 자, 4번, 5번 맞습니다. 자, 3번, 4번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신이 분노와 허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자, 얘들아, 에피쿠로스는 애초에 신의 섭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봤으니 기억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니은,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이거 어디 나왔어? 아까 내가 설명한 이거에 해당이 되지. 니은은 비판할 만한 근거입니다. 디귿,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후세계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이거 맞지.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는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도 맞는 얘기죠.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고? 자, 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 아까 내가 지진이 일어나면은 헐, 신이 노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랬잖아. 그런 것과 같이 신이 언제 자연재해를 일으킬지 몰라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리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에피쿠로스는 신이 언제 자연재해를 일으킬지 몰라, 무서워,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왜? 신은 우리 세상에 개입하지 않거든 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리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래, 이 두려움 없앴다 치자. 근데 두려움 없앴는데
얘들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하는 거는 언제 일으킬지 몰라. 이거 말고도 산사태가 일어나면 내가 죽게 되고 뭐 폭우가 내리치면 자연재해 그 자체가 무서운 거야. 그 상황 자체가. 응. 응. 이해됐죠? 자, 그러면 4번 볼게.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보면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는 자. 신은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야.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의 훌륭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얘가 필연성으로 따른데 반드시 있다는 거야. 지성은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로 이끈다네 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선지를 읽기도 전에 미리 한번 알 수 있는 거야. 행복을 누가 만든다? 이 사람은 신이 만든다라고 했고, 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행복은 누가 만든다? 인간이 만든다고 했어. 그러면은 1번 보자.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맞는 거지, 그치? 2번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5x 5. 이 보기는 이 지성 자체가 뭐다? 필연성이다. 근데 에피쿠로스는 우주는 뭐다? 우연이다 라고 했잖아. 3번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아까 말했지, 신을 부정하진 않았어 에피쿠로스가. 4번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이거 아까 짚고 넘어간 거지. 그 5번이 왜 틀렸는지 보자.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왜 틀렸어? 얘는 애초에 신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랬으니까 그 외부에서 온다는 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우리 변론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프로타고라스랑 에우아틀로스 얘기가 나옵니다. 변론술이 뭘까? 변론하다가 뭘까? 우리 이거를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직업이 있어. 그치? 변호사가 하는 게 변론이지. 그래서 변론술이라는 거는 변호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타고라스가 가르치는 사람이야. 에우아틀로스가 제자인데 이 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 자, 은호가 나한테 제가 처음으로 100점을 맞으면 그때 학원비 낼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때? 나가줄래? 이러겠지. 근데 프로타고라스는 그래? 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둘 사이에 얘가 제안을 하고 얘가 받아들였어.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성립이 된 거야? 계약이 성립이 된 거야. 둘 사이에는 지금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이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가 이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야. 자, 소송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수강료를 지불해라 라는 거겠지. 수강료 줘 라고 했어. 그런데 이때 P는 주장을 한 거야. 프로타고라스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승소하면 뭐에 따라? 판결. 얘가 소송을 걸었잖아. 수강료를 달라고. 그럼 이 수강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소송에서 이기면 당연히 누가 받겠어? 얘가 받아야 되지. P가 받아야 되지. 근데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나한테 돈을 줘야 된대. 이건 무슨 소리야? 그치. 한 번이라도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지면 누가 승소한 거야? 이가 승소를 한 거지. 이가 승소를 했으니 당연히 수강료를 줘야 된다. 뭐에 따라? 계약에 따라라고 한 거야. 근데 이는 뭐라고 맞섰냐면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생략된 말이 있어. 제가 승소하면 뭐에 따라? 판결에 따라. 그치? 자, 그럼 여기 둘 중에 어디가 이가 승소하는 구간이야? 위아래? 이가 승소할 때가 위아래 중 언제겠어? 아래겠지. 왜? 얘가 졌잖아. 그럼 누가 이겼다는 소리니까? 얘가 이겼다는 소리니까. 얘가 승소하면 뭐에 따라? 판결에 따라 얘는 돈을 안 줘도 된대. 왜? 이는 P에게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을 테니 그거에 따라 자기는 지불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자기가 그래도 패소해도 자기는 뭐에 따라? 계약에 따라 돈을 안 주겠다는 거야. 왜? 얘는 이겼으니까 졌으니까? 졌으니까. 그럼 처음으로 승소한다는 게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인 거야. 둘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 자, 이 사례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이 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대. 사실 양쪽 입장 다 맞는 것 같거든.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읽어보면은 자, 이 문단이 굉장히 어려울 거야.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자, 내 기준에서 얘들아 어렵다라고 하는 지문은 뭐냐면 중간에 읽히다가 너네 입장에서 안 읽힐 것 같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나는 어려운 지문이라 생각을 하거든. 우리 아까 했던 그 철학 지문이랑 그 전에 했던 게 예술 지문이었지. 그거 두 개는 어렵진 않았을 거야. 중간에 막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문단은 1문단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됐을 확률도 있지만 2문단이 유독 어려웠을 거야.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 자, 다시 읽어보자.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계약에서 뭐가 효과라는 거야? 여기, 저기에서? 얘들아, 여기서 이 문장이 바로 이 계약의 효과라는 거야. 그치? 맞지?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 맞지?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이 지금 실현됐니? 안 됐니? 안 됐지. 아직 안 됐지. 그러니까 얘가 소송을 걸었겠지.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는 계약이라고. 이해됐어? 이 계약은 수강료 지불이라는 효과와 실현되지 않은 그것을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 문장 이해됐을 거야 이제.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끊어보자.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 자, 여기서 효과가 뭐라고? 수강료 내는 것.
이게 발생을 하거나 소멸을 하는데 이때 제한을 거는 게 바로 부관이래. 그러면은 이 문장이 부관이란 뜻이야. 자, 근데 보면은 부관에는 뭐랑 뭐가 있다? 부관에는 기한이랑 조건이 있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끊고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끊고. 자, 이 두 문장 한번 볼게.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어절이 있어. 뭘까? 아니야. 그 다음 문장에서. 비슷한데 얘는 뭐냐면 바로 이거야. 기한에서 중요한 거는 이라는 거는 기한이야. 자, 근데 조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이게 뭔 차이냐면 알려줄게. 기한은 내가 너네한테 말을 해. 얘들아,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너네한테 나눠줄게 라고 해. 그러면 나는 언젠가 반드시 뭐 해? 죽어. 나 안 죽어? 언젠간 죽게 돼 있어. 언젠간 니네가 내 돈을 받게 돼 있어. 내가 죽는다는 건 확실히 발생하는 일이야. 어허. 재현아, 내가 3년 뒤에 너한테 500만 원 줄게. 감사합니다 해야지. 3년은 뭐야? 반드시 오는 시간이야. 그게 바로 기한이야. 확실히 발생을 한다는 거야. 내가 어제 똑같은 예시를 들어줬어. 했더니 한 명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다들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 내가 죽으면 전 재산 줄게 그랬더니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야. 했더니 한유나가 어떻게 했냐면 이러는 거야. 날 죽이겠다고. 그래서 정말 배은망덕한 아이였지. 근데 조건은 뭐냐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 태희야, 내가 대학에 재입학을 하게 되면 너한테 내 전 재산 줄게. 내가 대학에 재입학을 한다는 게 일어날 확률이 있어? 확률은 있지. 근데 100%는 아니지. 그게 바로 뭐라고? 조건이라는 거야. 자, 부관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어. 다시, 부관에는 확실히 발생하는 기한과 일어날 수도 있다는 조건이 있어. 부관은 뭐였냐면 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에 대해 거는 제한이야. 아하. 그 제한이 부관인데 그럼 부관에는 뭐가 있다? 기한과 조건이 있다고. 그럼 이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이라는 이 부관은 기한이야? 조건이야? 조건이라는 소리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거랑 연관을 지어야 돼. 왜냐면 이 지문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거든. 이 1문단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체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조건, 소멸시키면 해제조건이라 부른다. 이 조건이 실현되면은 뭐라 그런다? 정지조건. 그리고 하나는 아예 없어지는 거야. 해제.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조건이라고? 저게 만약에 얘가 처음으로 승소했어. 얘는 그러면은 수강료를 낸다는 효과가 아예 없어져 아니면 발생이 돼? 발생이 되지. 그럼 얘는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였던 거야. 얘가 효과이며 얘는 부관의 조건의 정지 조건이라는 걸 이 문단에서 담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산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민사소송에서 갑자기 민사소송 얘기 나왔어. 이거 해결하겠다고 민사소송까지 나왔어.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던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진다. 자, 이때 판결은 뭐라 그런다? 확정이라고 한다. 자, 우리 사회를 배웠잖아, 얘들아. 과목 사회 배웠지. 거기서 그 재판이 올라가는 법원 3단계가 있어. 뭐였지? 맞아. 뭐? 그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야. 총 몇 심까지 있어? 1심, 2심, 3심까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확정은 뭐냐면 거기 다시 봐봐봐. 항소는 내가 1심에서 졌어. 2심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게 항소야. 다시 한다. 근데 그 기간 안에 내가 소송을 안 걸었어. 즉 내 패배를 인정했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뭐가 된다? 사안이 종결되면서 그거는 확정이 된다. 그리고 혹은 3심까지 갔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그 일들이 일어나면은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 판결은 확정되었다라고 하고, 이때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뭐야? 라고 질문을 남긴 채 한번 넘어가 보자.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해서 다툴 수 없다. 뭔지 모르겠지만 기판력이 있는 판결은 같은 사안의 소송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밑에 예시가 나와. 내가 어려운 건 예를 들어 나온다 그랬어.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자, 내가 계약서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내 전재산 탈탈 털어서 26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쳐보자. 26억 얼마나 큰 돈이야, 그치? 내가 샀어. 근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아직 제 집인데요, 이런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이걸 돈 주고 샀다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 패소했어. 내가 졌어. 재판에 대해서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어. 그래서 패소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이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확정 판결이 됐어. 대법원까지 갔다고 쳐보자. 그래서 확정이 됐어. 근데 내가 집에 가자마자 우리 집 고양이 동숙이가 계약서를 몰고 다니는 걸 발견해. 그걸 들고 가. 법원에 가서 저 계약서 발견했어요. 제가 집주인이에요. 라고 해도 이때는 나한테 응, 그래, 이 집 너 거야.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 이거에 대한 사안은 내가 집주인인가? 라는 사안이잖아. 똑같은 사안에 X와 O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X랑 O가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래서 확정 판결이 있는 것 자체는 이 사안에 대해 모순된 결과가 없게끔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새로운 사정은 또 뭐야?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자, 여기서 한번 끊어봐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기판력이 뭐야? 라는 질문이 해결이 돼. 기판. 이미 판결을 내린 힘이야.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을 기판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확정 판결이 있는 것을 기판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면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기판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대. 새로운 사정일 때는 기판력이 없다고? 이게 뭔 소리야? 보면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래. 그래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자, 판결 날짜 이전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새로운 사정이다 아니다? 발견 사실 그 자체로 새로운 사실이 될 수 없는 거야. 새로운 사정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집주인이야 얘들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에 이 사람이 전세든 월세든 돈 주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자, 집이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줬어. 그치? 근데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을 걸었어. 근데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거기서 한번 끊자. 확정된 후에서 한번 끊고 보면 얘들아, 이제 여기 봐봐봐. 칠판 봐봐.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쳐보자. 계약 기간 2년이야. 근데 지금 1년 반밖에 안 지났어. 현재는 1년 반이야.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럼 몇 개월 남았어? 6개월 남았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이제 이 집에서 나가줘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나가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야.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자, 그래서 얘한테 패소를 내릴 거야. 근데 2년이 다 채워졌어. 2년이 끝났어. 그럼 이 사람은 이 집에 살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 계약이 끝났잖아. 자, 이 사람의 권리가 변동이 되었다라는 거야. 이 경우에 보면은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대.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권리가 변동이 돼서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권리 변동이 뭐라는 소리야? 다시 소송을 했다는 건 기판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권리 변동이라는 것 자체는 새로운 사정에 해당이 된다고. 이해돼? 이게 바로 새로운 사정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드디어 다시 여기로 돌아가겠대.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자, 한번 끊자. 자, 조건이 뭐였어? 계약의 조건.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이게 조건이었잖아. 이 조건이 이 소송이 걸렸을 당시 시행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까 이것처럼 2년이 안 됐잖아. 1년 반밖에 안 됐잖아. 마찬가지야. 얘가 지금 승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이기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얘한테 패소를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판결 확정이 됐지. 여기서 판결 확정 됐어. 근데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대. 어라? 얘 다시 소송할 수 있대. 1번 이후에 다시 소송. 이 뜻은 뭐야? 기판력이 없다. 이 말은 뭐야? 뭐가 생겼다?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 자, 새로운 사정이 뭐야? 이가 승소했다는 조건이 성립이 돼버렸다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 처음에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이라는 이 계약의 조건이 실행이 안 됐지. 안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얘 아직 승소 안 했어. 그래서 너가 질 수밖에 없어 라고 했어. 확정 판결을 내렸어.
근데 그 이후에 P가 다시 소송을 걸면 된다는 거야. 왜? 얘가 승소했다라는 조건이 달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전 소송에 대한 기판력은 이 소송의 두 번째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사정이라 보고 이 조건이 성립했다는 것을 새로운 사정이라 보고 두 번째 소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P가 승소하게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문단 한번 다시 읽어볼게.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까지 이해됐지? 이 문제가 얘랑 이거를 여기에 적용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이었어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 몇 번일까? 한번 지금 풀어봐봐. 그치? 왜 1번이야, 태희야? 그쵸, 기한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자,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되죠. 나중에 그 장래에 일어날 사건이 확실히 발생하면 기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조건. 자, 3번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지.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엔 기판력이 생긴다. 그거 몇 문단에 있었어? (1번에) (4번은) 몇 문단에 있는 문장이야? 어, 3문단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이 되지. 그리고 5번,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아까 말했죠. O, X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다. 자, 얘들아, 이 문제 사실 언제 기출된 거냐면, 언제 나온 거냐면 2015년 11월에 시행된 시험에서 나왔어. 자, 2015년 11월에 시행된 시험이 뭘까? 딱 하나밖에 없어. 11월에 시행되는 시험은 수능밖에 없어, 사실. 그래서 이 지문이 2015년, 즉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나왔던 사회 지문이거든. 근데 그거 결국 누가 출제하는 거야? 평가원이라고 한번 들어봤었어?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보는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낼 거야. 그리고 고3 6월, 9월 수능은 평가원에서 낼 거야. 우린 결국에 평가원 입맛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평가원은 그래. 지금 우리 이거 이렇게 만든 거 있지. 부관 조건, 정지 조건까지 단 거. 이게 바로 독해거든. 읽고 해석을 한 거잖아, 우리가. 숨은 뜻을. 이게 되면은 방금 태희가 딱 1번 찝은 것처럼 바로 답을 알려줘. 평가원은 그래. 답을 바로 알려줘. 근데 얘네는 웃기게도 너네가 읽다가 독해가 안 돼. 그래서 대충 읽었어. 그러면은 다시 읽어도 답을 못 찾을 만한 답을 줘. 솔직히 이거 해석 안 됐으면은 이거 기한인지 조건인지 아예 몰랐을걸? 지문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보다는 해석이 된 애들한테 정답을 맞출 기회를 준다는 거야, 내 말 뜻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독해를 강조하는지 이 문제를 통해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자,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보자 라고 했잖아. 이거 몇 번일까? 3번 정답입니다. 1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거 X인데 왜 X야? 정확히는 둘 다 여기 한 번만 봐봐. 1문단에서 어떻게 됐었냐면 얘도 계약에 따라, 얘도 계약에 따라, 즉 둘 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번은 둘 다야. 2번,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이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첫 번째 소송은 뭐였어? P가 패소했어. E가 승소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P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 자, 3번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바꿔야 돼? 달성한 상태예요. 지금.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리고 5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의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어떻게 바꿔야 돼? 이 1번 판결, 2번 판결 둘 다 유효한 판결이어야 되는 거야. 둘 중 하나가 무효가 될 수는 없어. 둘 다 확정 판결이 됐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유효한 두 개의 판결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 조금 어려워. 고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윗글을 바탕으로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해보자. 자, 갑이 을에게 소송을 걸었어. 돈 내놔. 소송 걸었어 지금. 자, 근데 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갑은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그래서 패소했어. 갑이 증거가 없어. 그래서 얘가 패소했어. 그리고 이 판결은 어떻게 되었다? 확정되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은 해. 근데 갚기로 한 날이 언제래? 11월 30일이래. 그래서 아직 그날 이전이기 때문에 갑에게 패소를 냈어. 그리고 이 판결은 어떻게 됐다? 확정되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얘들아. 이 보기가. 그러면 자, 너네 1번부터 보자.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 OX? 이거 가의 경우 O. 왜? 확정 판결 됐잖아. 그럼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다른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위에다가 상소할 수는 없어요. 자, 가의 경우 갑은 빌려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전을 갚아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X? O. 왜 O야? 확정 판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약서가 그치, 판결 이전에 작성된 거기 때문에 2번은 맞는 겁니다. 3번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을은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되죠? 그래도 되지.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자, 11월 30일이 지났어. 이제 이 이후로 갔어. 그러면은 을은 권리가 어떻게 돼? 을의 권리가 여기서는 변동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 새로운 사정. 우리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기판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얘는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 5번은 왜 틀렸냐면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OX? X야. 왜 X야? 그리고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냐라는 거야. 돼 안 돼?
왜 안 돼? 계약서가 언제 작성된 거니까? 훨씬 이전에 작성이 된 거고, 그리고 새로운 사정이야? 계약서 발견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사안으로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없다. 자, 4번은 2번이 정답인데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많아요. 부가한다는 없는 것에 새로운 것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덧붙인다 마찬가지로 있는 것에 조금 덧붙인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531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동안 여름 특강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